TV조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33.2%, 윤석열 38.8%, 안철수 후보 8.4%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시 두 후보 모두 이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질렀습니다. 잠시 뒤 자정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고 윤석열 후보는 53분 만에 국민펀드 500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김원훈 광복회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광복회 대의원들이 해임안을 발의했습니다. 모레부터는 점거 농성도 예고됐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17일 만에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증가가 예고되는데 연역 저하자 등에는 오늘부터 4차 접종이 이뤄졌습니다. 공무원 불법 의전 논란을 낳은 5급 공무원 배 씨가 김혜경 씨 병원 방문을 위해 차량이 필요하다는 녹취가 공개돼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쟁 임박설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 48시간 내 회담을 제안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문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설악산 320m 폭포빙벽에 고립됐던 2명이 6시간 동안의 야간 사투 끝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제 사전투표일까지는 불과 18일 그리고 본투표일까지는 2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자정부터는 대선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대선의 막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레이스에 참가한 후보 모두가 끝까지 뛰게 될지 아니면 단일화를 통해서 중도에 물러나게 될지 아직 중요한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가 제의한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오늘 하루 눈에 띄는 변화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는 않죠. 일단 좀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은 저희 TV조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자 구도로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이 여전히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하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3.2%, 윤석열 후보는 38.8%였습니다.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각각 3.1%와 8.4%로 조사됐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이 후보는 2.2%포인트, 윤 후보가 3.8%포인트 올랐고 안 후보는 3.7%포인트가 빠졌습니다. 특히 안 후보 지지율은 6주 만에 다시 한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가정한 3자 가상 대결에선 누구로 단일화가 되든 모두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한 경우엔 누가 단일 후보로 나서도 윤석열 후보와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53.4%로 정권 재창출 응답 36.7%보다 앞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1,010명을 상대로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저희는 3월 4일과 5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는 30% 정도가 하겠다고 했지만 윤석열 후보 지지자는 10%를 조금 넘는 데 그쳤습니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수준으로 확산돼 있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 점은 선거 당일 개표 방송 지켜보실 때 또 하나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이어서 장용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9일 본투표 중 언제 투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이 18.8%, 본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은 65.7%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의 29.8%는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했지만 윤석열 후보 지지자 중에는 11.2%에 그쳤습니다. 세대별로는 야권 지지세가 높은 20대와 60대 이상에서 10%대에 머물며 가장 낮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독려에 나서고 있지만 사전투표는 믿을 수 없다는 일부 유튜버들의 주장이 확산되면서 보수층에서 본투표를 더 선호하는 흐름이 생긴 겁니다. 그러한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기에 이번에 법을 고쳐서 사전투표함 보관소에 CCTV를 설치하도록 코로나에 취약한 노년층의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확진자는 본투표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반 사이 투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의 적폐 수사 언급에 대해선 발언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39.8%,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공감한 비율은 38.4%로 엇비슷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선거가 다가오자 부동층도 서서히 줄고 있습니다. 각 후보별로 지지세가 결집하는 움직임이 뚜렷한데 특히 눈에 띄는 현상은 세대별 결집 현상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실 단일화 여론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까지 박성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네, 아직 어떤 후보를 뽑을지 결정하지 않았다. 이런 부동층이 크게 줄어서 15% 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대별 지지세 결집 현상은 또 뚜렷해졌습니다. 30대 지지율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 저희 조사보다는 이재명 후보는 5%포인트 떨어졌고 윤석열 후보는 18%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대로 50대에선 이 후보가 7.6%포인트 올랐고 윤 후보는 2.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후보는 4050 세대, 윤 후보는 2030 세대에서 강세를 보여온 그간의 추세가 더 공고해진 겁니다. 이번에는 야권 단일화 후에 3자 대결을 가정한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를 했을 경우 윤 후보 지지자의 3분의 2 이상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고 이 후보 지지는 1%도 안 됐습니다. 이 반면에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 안 후보 지지율은 이 후보와 윤 후보로 거의 이렇게 반반씩 나눠 갖게 됩니다. 이런 흐름은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 단일화를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적폐청산 발언에 대한 영향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호남에서의 지지율은 한 주 사이 9%포인트 떨어졌는데 반면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층에서는 지지율이 또 11%포인트 올랐습니다. 결국 이 발언이 양쪽 지지층을 다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모금 경쟁도 치열합니다. 나중에 일정한 이자를 붙여주는 펀드 형식의 모금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미 수백억 원을 모금한 데 이어서 오늘은 윤석열 후보가 1시간도 되지 않아 목표액인 500억 원을 모두 채웠습니다. 국립현충원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했는데 나쁜 것도 역사로 받아들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이재명 후보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5년 전 대선 경선 때 친일 매국 세력, 독재자라고 비판하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만 참배했던 이 후보는 나쁜 것도 역사라고 했습니다. 저도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중도층 표심을 의식한 행보는 서울 명동거리 기자회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는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한 국민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며 이재명 정부란 표현도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의원총회에 참석해 내가 후보라는 심정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초심, 또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때의 각오를 잊지 않고 되새기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먼저 독점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후에도 문제가 드러나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오늘 출시한 윤석열 국민펀드는 53분 만에 마감하긴 500억 원을 채웠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펀드도 1시간 49분 만에 목표액인 350억 원을 달성해 총 775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촛불 정부의 실패에 따른 심판론을 강조했고 안철수 후보는 성주 사드 기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예, 이제부터는 누가 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실수를 적게 하느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김포 2억 아파트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고 윤석열 후보는 열차 안 구둣발 사진으로 또다시 곤혹스러운 상황에 몰렸습니다. 이어서 김보건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열차 구둣발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들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늘 더 유의해 나가도록. 논란이 된 사진은 윤 후보 상근 보좌역인 이상일 전 의원이 SNS에 처음 올렸습니다. 당 내부에선 후보와의 친분을 과시하려다 후보를 곤경에 빠뜨렸다며 자기 정치하는 참모부터 추방하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다리를 내리라는 쓴소리를 할 수 없다면 수행을 하지 말라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어느 지역에 2, 3억짜리가 있습니까? 20평짜리가? 김포나 이런 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른바 김포 2억 아파트 발언이 문제가 되자 이재명 후보도 몸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최민희 미디어 특보단장이 2, 3억 원대 아파트가 있다며 SNS에 김포의 한 아파트를 특정해 올렸다가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 후보의 발언을 두둔하려다 오히려 역풍을 부른 겁니다. 김포 지역 커뮤니티에선 중저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수많은 서민을 모욕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최 전 의원은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오늘 하루 종일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방법을 제시한 만큼 이제는 윤석열 후보가 답할 차례라며 거듭 압박했고 국민의힘 측은 안철수 후보의 통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단일화 관련 움직임은 이채림 기자가 종합해서 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통큰 양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통큰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당내에선 안 후보의 제안에 대해 방식을 못 박으면서 협의할 공간이 없어졌다거나 금메달을 뺏으려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미 순위가 정해져 있는 방식인데 순위 조작에 의해서 금메달 뺏어가는. 윤 후보는 연일 말을 아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그 야권 그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다 말씀을 드렸고 별도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윤 후보의 답변을 기다린다면서도 제 길을 굳건히 가겠다며 코로나 검사로 중단했던 선거운동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그 답은 후보가 하셔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제가 판단할 겁니다. 국민의당은 오세훈 시장과 윤 후보가 후보로 뽑힌 방식이라며 100% 여론조사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단일화 무산 가능성을 전망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단일화 차단 선언 같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상대방이 이건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제안했기 때문에. 강훈식 전략기획본부장은 안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야권 단일화가 무산될 경우 논의해볼 여지를 남겼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예,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대선 결국 단일화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대체 단일화는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언제까지 협상이 끝나야 하는 것인가? 양측의 동상이몽은 뭔가? 정치부 홍현주 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물론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방식, 이거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제가 통한 국민의힘 인사들은 모두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 안 후보는 서울시장 때 방식으로 하면 금방 된다는 입장인데 이번에는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대선이란 점이 다르고요. 여론조사 업체 선정 등을 위한 실무 협상도 진행해야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사전투표까지 불과 18일까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최대 5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하는 게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지지율 차이가 그 정도면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 그럼 홍 기자가 금방 얘기한 것 외에 또 다른 걱정이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협상을 시작하면 양측의 기싸움이 불가피할 텐데 이 과정에서 통합의 명분보다는 실익을 챙기기 위한 감정 싸움이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민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요.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현재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가 윤석열 대 안철수로 재편되면서 야권 전체 지지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언제부턴가 이 단일화 협상을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제 역선택 가능성이 있어도 곤란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도 역시 역선택 가능성이 있다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을 여권 지지층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여권 성향 방송인인 김용민 씨는 SNS에 단일화 조사 때 대거 조사에 참여해서 안철수 후보를 밀고 본선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찍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안철수 후보도 이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쉽지 않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방식을 제안했을까요? 선의로만 보자면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의 성공 모델을 가져오자는 의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오세훈 시장이 후보로 뽑혔지만 당선 이후에 서울시 공동 운영 약속에 따라서 안 후보의 10년 최측근이 정무 부시장에 중용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후보를 뽑아서 패자가 지원 유세를 나가면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는 구상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선의로만 보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요? 네, 아니라면 국면 전환용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온 여론조사가 안 후보의 경우 대부분인데 단일화 제안을 통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단일화가 무산될 경우 안 후보 입장에서만 보면 나는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했다. 그러니까 예. 나는 완주하겠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대로 완주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처음으로 이 단일화를 위한 실무적 접촉이 있었다라는 단독 보도를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어쩌면 주말에 통큰 결단을 할 수도 있다. 또는 안철수 후보의 결단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는데 일요일 날 나온 안철수 후보의 주장을 보면 통큰 결단이 아니라 여론조사로 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거죠? 지금 정확한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야권에서는 안 후보가 측근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통큰 양보보다는 여론조사 단일화가 퇴로를 만드는 데 명분도 있고 예. 상호 협력의 틀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을 거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방식을 받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단일화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럼?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후보가 사자구도로 완주할 경우에 판세를 뒤집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윤 후보가 여론조사 단일화를 거부하더라도 차선의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뭐 정치가 워낙 다이나믹하고 또 드라마틱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주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군요. 예, 좀 더 지켜보죠. 홍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부인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연일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매일 새로운 이 후보 측을 곤란하게 만드는 녹취가 등장하는 상황이고 오늘은 김 씨가 경기도의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담긴 녹취도 나왔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김혜경 씨 병원 일정이 바뀌었다며 7급 A 씨에게 다급히 전화를 건 건 지난해 4월. 미리 출입증을 받아놓으라며 관용차 배차가 가능한지 묻습니다. 선배님이 10시 반에 나오신다고 하시는데 내일 오전에 급한 일 있어요? 없습니다. 요청해서? 없어요. 없으면 네. 10시 반에 서울대 병원을 하는데 문제는 차가 어떻게 돼요? 차 있어요 내일? 네, 아침에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갈 수 있어요? 이어 배 씨는 자신은 김 씨 자택에서 함께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시 반 서울대병원 가세요. 제가 10시 반 대기거든요. 네, 10시 반에 그러면은 10시 반까지. 서울대병원으로. A씨는 배 씨가 자택에 주차된 제네시스 관용차를 운전해 김 씨를 태워 병원에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자택에 주차된 관용차 사진이 공개됐을 때 지사의 긴급 대응 등 공적 업무를 위한 것이라며 배우자가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관용차라는 건 사적으로는 이용 못하게 돼 있습니다. 관건은 아마 그럼 이재명 후보나 뭐 부인이 시켰느냐 그 부분인데 아마 지금 배모 씨는 이제 배모 씨가 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김 씨의 병원 방문 날에 이 후보는 하루 종일 도청에서 업무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선대위 측은 이미 포괄적 사과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성남FC 후원금 문제 관련해서도 새로운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보완 수사 여부를 두고 검찰 간부가 사표를 내는 소동도 있었죠. 그런데 당시 사건을 맡았던 분당경찰서가 수사가 부담된다며 상급기관이나 검찰에서 사건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산그룹의 후원금 42억 원 진술을 확보한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이 사실은 권영석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성남FC 사건을 수사하던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1월 두산그룹 관계자로부터 성남시 요청으로 성남FC에 후원금 42억 원을 지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성남FC 사건의 대기업 사업 인허가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힌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에 따라 분당경찰서는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건을 이첩받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분당서가 사건 규모가 큰데 인력이 부족해 수사가 부담스럽다는 취지로 요청한 적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청은 이첩 요구를 거부하고 하루 2번 보고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당서는 성남FC 수사를 8개월을 더 이어갔고 결국 지난해 9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후 성남FC 부실 수사 관련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사임 사태가 벌어졌고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이 사건을 다시 분당서에 보내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지청장의 수사 의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분당서가 성남FC 수사를 부담스러워했다는 내용이 검찰 수사 기록에도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을 검토한 박 지청장이 왜 다시 분당서에 사건을 보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횡령이 있었다는 보훈처의 감사 결과에도 사퇴를 거부하자 광복회 대의원들이 회의만을 발의했습니다. 대의원인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국민적인 공분이 들끓고 있는데 청와대와 여당만 아직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백범 김구 선생 장손인 김진 씨 등 광복회 대의원들이 강제 해임을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 철면피 노릇을 하고 있는지 분노가 아니라지만 더한 얘기도 하고 싶은 정도의. 대의원 31명의 발의로 광복회 총회가 열리는데 전체 대의원 61명 중 3분의 2인 41명 이상이 동의하면 김 회장은 해임됩니다. 김 회장이 총회 날짜를 대의원들이 요구한 22일 대신 18일로 통보하자 대의원들은 정족수 무산을 노리는 꼼수라고 성토했고 이것은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일반적인 그 회의도 5일, 7일 이상은 좀 주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부 회원들은 16일부터 광복회관 점거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보훈처 감사 결과에 대해 닷새째 아무 입장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야당 후보들은 김 회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의 그 독립운동을 국민 전체의 그 자부심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그런 직책에서 광복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사실 그런 일들이 있는지 점검이 사실은 필요한 거고요.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17일 만에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할 걸로 봤는데요. 고위험군에는 4차 접종이 또 미접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노바백스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시민이 노바백스 백신을 맞습니다.
기존 백신과 달리 전통적인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만든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요거는 독감 백신하고 비슷하게 만든 거라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이상 반응에 우려가 컸던 일부 미접종자들은 걱정을 덮니다. 기존의 백신이 조금 후유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이번에 나오게 돼서 좀 맞게 됐습니다. 면역 저하자 130만 명과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4차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4차 접종을 일반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정부는 말했습니다. 정부가 접종의 속도를 내는 이유는 고령층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지난주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향후에 위중증 또는 사망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고령층 환자의 절대 숫자가 늘었다며 위중증 환자가 이번 주부터 늘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5만 명 이상 발생하면서 200명대 머물던 위중증 환자는 17일 만에 다시 300대로 뛰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 같은 확산세가 두려운 건 노약자죠. 이 개학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학교는 유치원과 초등학생에 매주 2번 자가진단 검사 후에 등교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검사 방식이 아이들에게는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어서 학부모 반발이 이어집니다. 최원영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개학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학부모들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정상 등교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긴 해요. 이에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의 자가진단 검사입니다. 일주일에 2번 코 속 검체를 채취해 음성이 나와야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100% 믿을 수 있는지 학부모들은 불안합니다. 자가진단 키트 같은 경우도 사실 오류가 많다고 들어가지고 이제 다 믿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반대 글이 잇따릅니다. 아이들에게 고통스러운 자가진단 검사를 강행한다는 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20대 이하 확진자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고 10대 환자는 10만 명당 3,994명이 발생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도 적극적인 선제 검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유지하고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대면 수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길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에도 교육부는 오늘 자가검사 대상자를 중고교생으로 확대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품귀 현상이 이어진 자가진단 키트는 어제부터 구매 개수 제한에 들어갔는데요. 구매 불편은 없는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품절인 곳이 대부분이었고 1인당 5개로 내려진 구매 제한 방침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안윤경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서울 시내 한 약국. 자가진단 키트를 찾는 손님은 많지만 헛걸음이 일쑤입니다. 상황 키트 있나요? 자가진단 키트를 판매하는 서울 시내 약국과 편의점 28곳을 돌아다녀 봤는데 무려 21곳이 품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내인데도 키트를 뭉텅이로 파는 곳이 있습니다. 키트 몇 개 사신 거예요? 10개. 인당 5개밖에 못 사지 않아요? 근데 저 앞에 있는 사람은 30개 사가시더라고요. 구매자 신원 확인을 안 해 취재진도 한 곳에서만 20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정부가 사재기 등을 막으려고 1인당 1회 구매 개수를 5개로 제한했지만 관련 지침이 전파 안 된 곳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한 사람당 5개 시키는지 약사가 어디서든 공문을 안 받았어요. 온라인 거래도 12일 이전 입고분에 대해서만 16일까지 판매를 허용했는데 단속은 쉽지 않은 게 현실.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한시적으로 키트 낱개 가격을 지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지만 현장 혼란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설악산 폭포 빙벽에서 등반객 2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야간인데다가 빙벽 높이가 320m에 달해서 구조가 쉽지 않았는데요. 6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전하겠습니다.
거대한 폭포 빙벽에 등반객이 매달려 있습니다. 119 산악구조대원이 어둠 속에서 밧줄을 타고 접근해 빙벽 중간에 고립된 등반객 2명에게 밧줄을 연결합니다. 파란 줄입니다. 예. 지난 10일 밤 11시쯤 설악산 토항성 폭포 빙벽에서 40대 등반객 2명이 고립됐습니다. 높이 320m짜리 빙벽 정상에서 하강하다 밧줄이 바위 틈에 끼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높이 280m와 260m 지점에 매달렸습니다. 소방당국은 저체온증으로 숨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야간 구조에 착수했습니다. 어둠 속 빙벽 구조라 구조대원도 위험했던 상황. 다행히 6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를 마쳤습니다.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지형이 이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로프를 설치를 하면서 내려가는 상황이었거든요. 해마다 겨울이면 빙벽 등반객 2천여 명이 찾는 설악산 토항성 폭포에서는 최근 8년 동안 안전사고 11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폭발로 사상자 8명이 발생한 여수 산업단지 내 공장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서 압수수색이 벌어졌습니다. 조사는 안전 규정이 잘 지켜졌는지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없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파란색 상자를 들고 여천 NCC 현장 사무실을 나섭니다. 경찰은 오늘 여천 NCC 공장과 하청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안전관리 매뉴얼 서류 확보하셨습니까? 경찰은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작업일지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업체 측이 열 교환기를 시험 가동하면서 관련 규정을 어겼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지침은 내부 압력 시험은 소압 시험이 원칙이고 10m 이상 떨어진 곳에 펜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근로자들은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폭발로 날아온 열 교환기 덮개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압력 시험 규정을 어겼는지와 열 교환기 덮개 고정 불량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어느 정도 나와야 저희 수사 방향도 결정될 것 같고 안전관리 현장 감독 책임 이런 부분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에도 여천 NCC 공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며 오늘 압수수색에 근로감독관 등 35명을 투입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접었다 펼 수 있는 폴더블폰 소비자 사이에서 영하 날씨에 액정 화면이 깨졌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리센터에서는 소비자 과실로 판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소비자탐사대 송지욱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폴더블폰 제조사마다 내구성을 과시하는 홍보에 열을 올리지만 영하권 추위에 폴더블폰을 펼쳤다가 액정이 깨졌다는 소비자 불만도 끊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쩌적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위쪽 부분으로는 터치가 아예 안 되고 이렇게 펼친 순간 깨지니까 조금 황당했었던 거죠. 겨울 골프를 즐기다 액정이 깨졌다는 한 소비자는 한파 속에서 운동한 본인에게 파손 책임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품 자체가 영화에서 사용하자고 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어디 안내가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원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국내외에서 출시된 폴더블폰 사용 설명서엔 영하 5도 이하에선 굽히지 말라거나 동작 온도를 영상으로 표시해두는데 소비자 과실을 따지는 근거로 사용되는 겁니다. 과연 폴더블폰이 추위에 취약한지 취재진이 영하 4도 안팎에서 폴더블폰을 8시간 동안 사용해봤습니다. 육안으로는 실험 이후도 액정이 멀쩡해 보였지만 서비스 센터에선 추위 속에 사용한 소비자 과실로 금이 갔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유리막이 깨져 있는 상태예요. 0도에서 35도 넘어가는 범위에서 사용하면 액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시험을 때문에 또 안에 있으시는 걸 권장하는 거죠. 폴더블폰이 추위에 취약한 건 구부러지는 액정 화면을 지탱해주는 접착제가 영하의 기온에서 굳어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접착제가 부드럽다 보니까 온도가 마이너스 10도로 떨어지게 되면 딱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글라스도 딱딱하고 접착제도 딱딱하다 보니까 접었다 폈다 하면 깨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제조사 측은 온도차로 액정이 깨진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추위가 극심할 경우 균열이 생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폴더블 폰만의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폰이 전반적으로 아주 혹한 환경에 가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겨울 추위에 액정이 깨졌다는 주장은 이어지는데 제조사들이 과실 책임 인정엔 팔짱만 끼고 있는 건 아닌지. 소비자 탐사대 송지욱입니다. 삼성전자가 설립 이래 처음으로 파업 기로에 섰습니다. 이 노사 간 임금 협상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에도 입장차는 여전해서 파업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 회의장에 입장하는 삼성전자 노사 관계자들. 임금 협상을 놓고 벌어진 중노위의 2차 조정회의는 5시간 넘게 양측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측에서 입장이 나오질 않으니까 노조 측에서도 자기들이 양보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 등 단체 행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삼성전자 창립 53년 만에 첫 파업입니다. 노조는 전 직원 연봉 1,000만 원 인상과 매년 영업이익 25%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노사협의회가 정한 7.5%의 임금 인상 외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첫 번째 회의를 연 2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도 노사 협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화하는 경영 환경 하에서 노동조합과 함께 가지 않고 기업 의사결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노조는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여부 등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오는 7월부터 반도체 등 기술 분야 엔지니어들의 해외 출국은 정부에 보고됩니다. 해외 이직과 기술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직업 선택 자유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나옵니다. 박상영 기자입니다.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매년 100여 건 이상입니다. M&A, 사이버 해킹, 인력 스카우트 등 다양한 경로로 기술 유출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핵심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민간 연구원들의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고 출입국 정보까지 열람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12개 업종 69개 기술 분야 엔지니어가 대상입니다. 연구원들의 해외 이직을 제한해 기술 유출을 막겠다는 건데 개인정보 침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외를 나가는 건 개인의 자유인데 하나하나 간섭받는다면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괜히 회사에서 오해받을 수도 있고. 업계에선 사실상 기업 비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다는 입장. 데이터베이스화된 연구원에 대한 내부 기밀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민관, 군 해가지고 전체 복합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핵심 인력 보호와 인권 침해라는 쟁점이 충돌하면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에 육박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인플레와 긴축 공포에 또 슈퍼 추경 여파까지 겹치면서 금리 상승의 끝을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빚내서 집을 사들인 영끌족은 이자 폭탄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솟는 집값에 쫓기듯 주택 매수를 서두른 영끌족이나 저금리를 믿고 주택 마련에 나선 청년들. 최근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들이 남아있는 잔액이 거의 없고 항상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자가 많이 올랐다는 건데. 아무래도 청년이고 아직 주택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좀 부담이 큰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고정금리는 최고 연 5.77%. 지난해 말만 해도 5% 이하였는데 한 달 반 만에 6%대에 근접했습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고 5.2%를 넘어섰습니다.
세계적 인플레와 미국의 긴축 예고, 여기에 국내 슈퍼 추경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국채 금리가 천정이 뚫린 듯 급등세를 탔고 대출 이자를 산정하는 지표 금리에도 불똥이 튄 겁니다. 실제로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지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작년 말부터 0.5%포인트 넘게 뛰었습니다. 올해만 뭐 한 5번 올린다고 했으니까 사실 저희도 좀 이제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추후에도 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다.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해 안에 7%에 달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나라 밖 사정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라고 미국이 예상한 날짜가 오는 16일, 그러니까 모레 수요일입니다. 이 침공 예상일을 두고 전 세계가 전쟁 공포 속으로 빠져들고 있고 각국이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나섰지만 아직은 러시아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한 주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결항됐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항공사들이 잇따라 운항 중단을 선언하면서 여행객들은 출국을 서두릅니다. Because I value my life. I think this is the soundest choice to make, is to leave Ukraine now. 침공 예상일인 16일이 가까워지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 48시간 이내에 회담을 하자고 요청했지만 러시아는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영국 국방장관은 세계 2차 대전을 막지 못했던 뮌헨 협정 당시 분위기가 간주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Major military action could begin by Russia in Ukraine any day now. That includes this coming week before the end of the Olympics. 각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접경국인 폴란드는 전쟁에 대비해 난민 100만 명을 수용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1시간 통화에도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숄츠 독일 총리는 오늘과 내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차례로 방문해 외교 담판에 나섭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직원 철수에 돌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이정현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코스피 지수는 장이 열린 지 32분 만에 2,700선이 무너졌습니다. 낙폭을 다소 줄였지만 결국 1.57% 하락한 2,704선으로 마감했습니다. 국내외 인플레와 초긴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운까지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겁니다. 개인 투자자는 1,8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상황 전개에 따라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확산될 수 있어 시장의 공포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워낙 유동적이고 유가라든지 이러한 쪽에 충격을 크게 준다라고 하면 증시의 낙폭 자체가 예상보다 좀 커질 수 있는.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신설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최악의 상황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경제에 끼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즉각 시행하고 최악의 상황에도 면밀히 대비를 해가야 합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더 오르며 이미 큰 규모의 무역 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 우리 경제에도 불똥이 튈 전망입니다. 또 러시아 제재가 우리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생산과 공급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파견 직원 철수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IT와 게임업계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대체 불가 토큰 NFT는 이름처럼 희소성이 특징인데요. 가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작권 논란에 허위 매물까지 잇따르자 미국의 한 유명 NFT 거래소는 거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올린 첫 번째 트윗. 이 트윗을 대체 불가 토큰 NFT로 만들어 우리 돈 34억여 원에 팔았던 미국 NFT 거래소 센트가 갑자기 자살을 통한 매매를 대부분 중단시켰습니다. 센트 창업자는 NFT를 허락 없이 복제 판매하거나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콘텐츠로 NFT를 만드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의 계정을 정지시켜도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다른 계정이 더 생겨나 강력 조치가 시급하다는 겁니다.
대체 불가를 내세워 열풍을 불러온 NFT 시장이 큰 역풍에 부딪힌 셈입니다. 국내 기업이 만든 캐릭터를 누군가 비슷하게 제작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국내 유명 작가의 작품을 모방한 NFT 상품과 불법 음란물 콘텐츠까지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권리들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봐야 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NFT 거래소인 오픈시는 자사 플랫폼에서 공짜로 만들어진 NFT의 80%가 표절이거나 위조, 사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NFT 신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법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박완서의 자전소설에서 시골 살다 상경한 소녀가 이 싱하를 찾아 온 산을 헤맵니다. 고향에서 주전부리로 즐겨 먹던 어린 줄기의 새콤달콤한 맛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흔하던 그 풀이 이제는 한 포기도 없습니다. 낙담한 소녀가 되냅니다.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10년쯤 뒤 싱하를 떠올리게 하는 시가 나왔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특별활동에도 뛰어나던 그녀. 부엌과 안방에 갇혀 있을까?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지난주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사과 회견을 보고 난 제보자가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요? 그는 지난해 초밥 10인분을 포장해 김 씨 집에 전달한 뒤 심부름을 시킨 배모 씨와 나눈 통화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다고 놀라워하자 배 씨가 맞장구를 칩니다. 초밥을 쌓아두지는 않을 거고 기생충이 있든지 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가야 할 장학금은 누가 먹었습니까? 장학금 재원을 마련한다며 국회에 무상으로 들어간 카페 수익금을 김원웅 회장이 개인 용도로 썼다는 보훈처 감사 결과가 나온 게 벌써 나흘 전입니다. 비자금 6천여만 원을 조성해 옷값, 이발비, 안마비로 쓰고 1,000만 원은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빼돌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설립한 협동조합 공사비로도 쓰고 200만 원쯤 하는 이 대리석 탁자도 사들였습니다. 김 회장 가족이 임원을 맡았던 골재업체가 광복회관 내 사무실을 무상으로 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보훈처는 횡령을 비롯한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국회는 카페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김 회장은 이 모든 것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내부에서 들끓는 사퇴 요구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공화당과 민정당 당뇨로 일했던 김 회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광복회장을 맡아 여기저기 친일파 딱지를 붙이며 반일 몰이에 앞장섰던 건 이미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광복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분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고귀한 국가유공자 단체는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나뭇잎 하나가 눈을 가리면 태산도 안 보이고 콩 두 알이 귀를 막으면 우레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하죠. 탐욕에 빠지면 도리를 분간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제 그만 자리를 내놓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 공분을 더는 부채질하지 않는 것이 그나마 최소한의 도리일 겁니다. 2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광복회의 명예는 누가 다 삼켰을까? 였습니다. 현재 곳곳으로 약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강원도로는 최고 7cm의 눈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은 내일 밤부터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때는 대부분 비가 아닌 눈이라는 점 기억하셔야겠고요. 최고 3에서 7cm까지 쌓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가운데 종일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고요. 목요일에는 영하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그동안 워낙 포근했기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오늘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남부 지역도 영하권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전과 전주가 1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특히 해안가와 제주 쪽에서 강하게 불겠는데요.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2월 14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